저도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먼저 하나 남학생들한테 물어볼 게 있는데, 이발소 가세요? 머리 깎을 때? 안 가죠. 그 옆에 학생은 이발소 가세요? 미장원만 가죠. 그 옆에 학생은 저도 미장원이죠. 저한테도 좀 물어주세요. 교수님 어디 가세요? 저는 미장원 가는데 네. 원장님이 저보다 2살 어린 남자입니다. 좀 찜찜하신 것 같은데? 오! 미장원입니다. 미장원 갑니다. 그 학생은? 미장원. 여기서 머리 깎으러 이발소 가는 남자분 계세요? 네. 아니, 이발소 가는 여학생. 이발소 가는 여학생. 네.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이발소가 엄청 많았어요. 이발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거죠. 지금도 이발사들은 아직도 많이 있긴 한데, 근데 하도 뒷골목에 있고 이제 큰 거리는 못 나오고 그러니까 잘 안 보여요. 이발소들이 그래서 거의 유명무실해졌거나 아니면 문을 닫았거나 뭐 이렇게 되고 있죠. 왜? 여러분들이 안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발사라면 학생이 이발사다. 네. 어떻게 하겠어요? 가격을 낮춰요. 오, 가격을 낮춘다. 네. 아니, 가격을 낮추고. 이발소가 보통 싸. 10,000원인데 5,000원으로. 네. 뭐 아주 훌륭한 이발사. 굉장히 혁신적인 이발사가 되는 거예요. 일단 가격을 낮춰. 네. 네. 또 그 학생, 가운데 학생 어떻게 할 것 같아? 이발사. 안 와. 미용실처럼 네. 머리 자르는 기술을 배워요. 그래서 이발소를 폐업하고 미장원을 차린다. 아니, 이발소라는 이름으로 기술을 그렇게? 네. 이건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 발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발사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냐? 실제로 이발사들은 그렇게 스스로를 변화시킨 게 아니고 뭘 변화시켰느냐? 정부를 변화시켰습니다. 보건복지부를 찾아간 거예요. 보건복지부를 찾아가서 보건복지부에 미장원 담당 상관, 미장원 담당 국장을 설정하는 거죠. 뭐라고? 그렇지. 바리깡을 못 쓰게 하자. 이거 나온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미장원 협회에다가 보냈어. 바리깡 쓰지 마라. 미장원에서는 바리깡 쓰지 마라. 바리깡 쓰려면 이용사 면허증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이 바리깡 쓰는 면허가 바로 이용사 면허거든. 아니, 저기요. 바리깡이 뭐예요? 약간 속어 같아요. 바리칸. 아니, 그것도 아니고. 아니, 여기 이발 기기들인데. 근데 인터넷 찾아보면 바리캉 전쟁이라고 나와 이게. 이 스토리가 지금 바리캉 전쟁 스토리입니다. 이게 지금. 그게 뭐 일본 말인지 영어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네. 그래가지고 미장원 옆에다가 공문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자, 그 미장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무시해버린 거지 뭐. 그런 거나 말거나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미장원은 99.99%는 다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야. 다 범법자들이에요. 왜? 아니, 이용사 면허증도 없이 이게 그야말로 뭐예요? 의사 면허증도 없이 어디 가서 수술하고 앉아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이용사 면허증도 없이 불법으로 바리깡을 쓰고 있는 것이니까. 네. 자, 그 이발사들이 그럼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미용실에서 바리캉을 못 쓰게 하면, 그러면 자기한테 손님이 올 거라. 그렇지. 미장원의 남자들이 안 가겠지. 아니, 좀 쑥스러우니까 미장원 가니까. 처음엔 나는데. 네, 저도 15년부터 전부터 갔는데 아무튼 네, 그걸 바란 거예요. 간사 이익을 원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발소 가서 머리를 잘 못 깎을 테니까 그러면 아무래도 이발소에 오겠지 라고 했는데, 그걸 그냥 미장원 미용사들이 그냥 묵살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아니라는 것은 만약에 대기업이 미용실을 하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대기업은 분명히 박살났을 겁니다. 이발사들한테. 왜? 대기업이 말이야 무슨 뭐 미장원까지 하면 된다고 분명히 그러겠죠? 그런데 이거는 대기업이 아니잖아. 같은 비슷비슷한 처지예요. 그러니까 그냥 묵살을 해버려도 또 미용사의 숫자도 많고 그러니까 그냥 묵살을 해버려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실정이 그렇게 된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숫자가 많으면 그냥 묵살을 해버려도 되는 것이고 또 기분이 좋으면 그걸 지키라고 하기도 하는 것이고 자 그런 거예요. 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 법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아니 바리캉을 쓰는데 뭐 때문에 면허증이 필요하냐는 말이야. 그죠? 아니 아무나 잘 그냥 쓰면 될 거 아니에요. 네. 면도기 쓰는데 우리 남학생들 있잖아요. 면도하잖아요. 그 면도하는 게 무지하게 위험합니다. 이거 까딱 잘못하면 피나잖아요. 그럼 화상품 걸리게 돼 있어 이게. 그럼 면도기 쓸 때 다 면허증이 있어야 돼. 다 연습하고 시험 보고 다 그래야 될 거 아니야. 네. 다 이게 무지하게 위험한 그런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특히 또 생각해 보세요. 난 그 가끔씩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기 요즘에는 이 끝에 이 털을 깎을 때도 여기를 깎을 때도 바리캉으로 깎더라고. 한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장원에서 이걸 면도기로 여기를 이렇게 깨끗하게 했어요. 그럴 때마다 굉장히 나는 섬뜩한 느낌을 갖지요. 내 목을 그냥 이렇게 내놔도 되나 이렇게 아무에게나 저 사람은 저 의사면허증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정도의 생각을 하게 돼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위험한 칼을 들고도 다 안전하게 씁니다. 웬만하면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웬만하면 믿어도 된다. 자, 그런데 이건 정말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매우 불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불행 중 다행인 스토리야. 왜? 그렇게 내려보낸 말도 안 되는 그 공문이 그냥 무시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미장원에 가서 머리 깎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인 것이죠. 근데 그게 진짜 그 공문이 효력을 발휘해가지고 남자들은 미장원에 절대 못 가 그러면 이제 이발소를 가야 되는 거예요. 나도 이발소를 다니다가 미장원을 옮겼지만 왜 그랬냐? 이발소가 싫은 거야. 그냥 휘칭칭하고 막 가면 뭐 안마도 해주고 정말 뭐 여기서 말하기는 참 뭐하지만 아무튼 매우 지저분한 일들이 거기서 자꾸 일어나고 그러니까 거기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거기를 또 가야 되냐 그러면 그 이발사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객이 바뀐 거 아니에요. 몸통과 꼬리가 바뀐 거라고요. 이발사는 소비자들이 머리 깎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가서 머리 깎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 이상 거기를 가기 원치 않으면 그러면 그분들도 그 일을 접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걸 찾아봐야 돼. 아니면 본인들이 변신을 해서 소비자들이 그냥 가고 싶도록 무언가 스스로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바꾸기는 매우 힘들지요. 이 혁신이라고 하는 거, 소위 우리가 늘 듣던 그 혁신이라고 하는 거, 또는 자기 변혁 같은 거, 이런 건 다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는 안 변하고 소비자들 보고 네가 하는 거 하지 말고 나한테 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위해서 정부에다가 압력을 가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압력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이상한 제도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죠. 자, 나가고 싶어서 근질거려서 나와요. 뭘 그렇게 웃어? 너무 그 지금 우리 김정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래서 법을 보니까 법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데 대개 법이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 일부 이익 집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다 A를 아니면 갑을 원하는데 아니면 A를 원하는데 B로 억지로 가게끔 만들어놔. 아까 제가 들었던 예나 이 예나
아주 비슷한 거죠, 그죠? 실제로 그런 치과가 계속 더 진행되게 해서 가격도 낮추면서 경쟁이 충분히 일어나고 혁신이 일어나서 정말 좋은 재료를 쓰고 더 나은 그런 치과 치료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럼 이제 기존의 치과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 먹게 살게 해야지. 사실 주양기를 보면 다 그렇거든요. 대표적인 게 우리 사실 뭐 우리 늘 얘기하는 우리 요새는 제가 며칠 전에 식구가 좀 체한 게 있어갖고 급히 뭘 하는데 11시간 넘었어요. 옛날 같았으면 제가 마침 집에 뭐 이렇게 다 소화제가 떨어졌더라고요. 그럼 옛날에는 어디 가서 샀어요? 반드시 소화제는? 약국 가서 샀어요. 바카스도 약국 샀어요. 바카스 매니아신 거예요. 근데 그날 저는 새로 바뀐 법에 굉장히 혜택을 봤어요. 아내에게 사랑함을 보여줄 수도 있었고 동네를 다니다 보니까 편의점에 가서 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화제와 무슨 이렇게 물약도 같이 이렇게 사다 줬는데 여하튼 그 먹고 났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법이 누구를 위해서 가야가 된다면 누가 제일 많이 반대했죠 그거? 약국에서 반대했죠. 이 약사분이나 아니면 제 친구들이 약사가 있지만 약국에서 굉장히 수입이 많이 오는 게 바카스 뭐 이런 거였대요. 근데 옛날에 그 광동대학에서 나오면 비타 500은 약국 아닌 다른 데서도 팔게 그게 이제 시초가 됐는데 바카스는 원래 약국에서만 팔았기 때문에 그 바카스라는 게 약국 수입의 뭐 3분의 1 내지 2분의 1까지 차지한다는 바카스 파는데. 난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수입이 그렇게 많이 됐었대요. 그러니까 이해는 가요. 약사 입장에서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그게 일반 수급에서도 팔면 참 굉장히 많이 되죠. 그런데 우리 예전에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바카스 매니아셨어요. 그러니까 바카스가 계셔야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마감되고 계신 거죠. 그래 이제 하루가 시작과 마감이 되시는 분인데 난 그것을 꼭 그 어린 마음에도 이런 거를 왜 약국에 사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뭐 몰탄 것 같은데 그날 소화제를 사니까 굉장히 참 의미가 있었어요. 바카스에도 무슨 그 국물 같은 게 들어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약사의 처방 없이 바카스를 먹으면 큰일 난다. 그게 이제 우리 위대하신 약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죠. 약 모르고 오용 말고 약 좋다고 남용 말자. 남용할까봐 그러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논리가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거든요. 의약분양판 같은 뭐 그런 논리 아닌가요? 전 제일 불편한 게 그거예요. 의약분업. 아니 병원 가가지고 처방을 해주는데 병원에서 약까지 주면 되지. 뭐 때문에 거기서 뭘 찍하고 뭐 찍어가지고 또 들고 그 옆에 있는 약방에 가서 또 돈 내고 이식으로 돈 내고. 약방이라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바로 병원 앞에 그 병원에서 운영하는 또 약국이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그거지만 한방 양방 왜 두 방 한 방 있잖아요. 두 방 한 방 그거 안 된다고. 그 같이 못 판다고? 아니 약이야. 같이 못 파는 게 아니라 같이 진료하면 안 된다고. 반드시 자격증이 있어야 되니까 물론 다 논리는 있죠. 뭐 그 양의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한의학을 또 이렇게 아래로 보는 게 있고 또 한의학은 또 양의학은 이런 거 못한다고 하는데 뭐 제가 정작자라 이런 표현인지 모르지만 다 자기 그릇 싸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막상 제 얘기를 하시면 저도 그만큼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법을 제정하는 사람들의 입장이 이익 집단의 얘기를 듣고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시민들이 무엇이 좋을까를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이익 집단에 휘둘리는 우리나라의 법 체계가 결국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김 교수님도 사이버 대학이 막 엄청 발전해가지고선 사람들이 이 오프라인 대학에 안 가면 그때 또 딴소리 할지도 몰라. 선생님은 어디 연세 사이버 대학 제가 알기로는 연세
박태균 교수는 이렇게 말씨가 달라지시나요? 아니 비정년직이라고 자꾸 이러시는 거 아니 전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한 10여 년 이상 전부터 한 97, 8년 그때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에듀케이션 시스템이 바뀔 수 있다. 여러분 왜 경제학 배우는 사람은 알지만 우리 맨트의 경제학부에 여러분 김동석 교수님의 번역하셨잖아요. 우리 공동대표로 계신 앞으로는 맨트의 경제학이 만약에 사이버 대학이 되면 맨트가 혼자 강의하고 맹구한테 직접 듣는 그렇지 다 듣고 우리는 번역을 해주거나 통역을 해주거나 아니면 설명만 해주는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방법이 있어. 학생들한테 영어를 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통역을 할 수 있지. 이 얘기가 마치 뭐 같으냐면 이 얘기가 마치 뭐 같으냐면 중세 왜 캐톨릭에서 왜 성경을 못 읽게 한 거 있잖아요. 참 어려운 얘기 하십니다. 그냥 제가 마음속으로 아멘하고 말할게요. 사실 그렇거든요. 기득권을 가진 자는 결국 그걸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우리가 국회라든가 결국 힘을 내 권리는 내가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 이 사람은 도대체 마이크를 잡고 뭘 줄을 몰랐대. 아니 아까 자기가 맞는 아니 저기 내가 무슨 김구라도 아니고 자기가 빨리 자꾸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나 자꾸 눈치를 보는데. 아니 근데 원리를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도대체 뭐 이 기회를 안 굉장히 미안하게 하네. 누가 자급자족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생산을 하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뭔가를 쓰기 위해서 생산을 해내는 것이죠. 그리고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옛날에 내가 쓰는 게 옛날에는 내가 뭐 두꺼운 옷을 입었어야 했는데 그러면 두꺼운 옷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 온난화가 와가지고선 공기가 이제 이 기온이 따뜻해졌다. 그러면 옛날에 만들던 두꺼운 옷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고 얇은 옷으로 이제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산하는 품목들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고 그건 다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그렇게 하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는 그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옛날에 자급자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회가 거대해지면서 이제는 분업이라고 하는 걸 하게 됐잖아요. 어떤 사람은 옷을 만들고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두꺼운 옷을 만들고 얇은 옷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농사를 짓는 사람도 있고 해가지고 각자 자급자족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만든 거를 다른 사람한테 팔고 자기가 필요한 거는 다른 사람한테서 사오고 하는 이제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급자족 체제가 아니고. 자, 이런 체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뭐냐? 그 본질은 뭐냐? 생산은 소비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죠. 생산자를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소비를 하기 위해서 생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본질은 전혀 달라질 게 없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분업체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게 자유시장에 그냥 내버려 두면 대개는 소비자들이 쓰지 않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옛날에 만들어졌던 것도 소비자들이 안 쓰게 되면 더 이상 만들 수가 없는 거지. 왜 안 팔리니까. 다른 걸 하게 되면 잘 팔리는 거를 만들게 마련이죠. 그래서 자급자족할 때하고 비슷하게 쓸 물건이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 그 원리가 작동을 하는데 이게 늘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내가 두꺼운 옷을 만들어 왔어. 그걸 잘 팔아왔는데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두꺼운 옷을 잘 안 입으려고 해. 그럼 나는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못하고 다른 걸 해야 돼.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 어떡하냐?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거죠. 공무원을 찾아가는 대통령을 찾아가가지고 얇은 옷 못 만들게 좀 해주세요. 저 얇은 옷을 외국에서 수입 좀 못하게 해주세요. 이런 것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법들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계속 두꺼운 옷을 입고 있어야지 나는 더워지는데 이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주인이 누구고 그 종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주인은 소비자예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야 하는 종은 생산자들인 겁니다. 근데 현실 속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마치 생산자들이 특히 동네 상인들, 중소기업들
뭐 재래시장 이런 데가 주인인 것처럼 돼버리고 거기서 물건을 사야 하는 고객들은 마치 존재도 없는 것처럼 또는 노예인 것처럼 무조건 거기 가야 되는 그런 존재들인 것처럼 간주가 되더라. 이것은 진짜 주종이 바뀐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 아저씨는 또 뭐 대기업 위주의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마치 대기업을 대변하는 것처럼. 근데 오해 받으셔야 될 게 제가 우리가 왜 어떤 뭐 동네 우리 저랑 제 처가 과일을 사 먹을 때 꼭 가는 집이 있어요. 그 집이 굉장히 맛있어요. 그 가격을 내가 한 1.23배를 주고서도 뭐 우리 두 식구 사니까 이 사람 먹어봤자 얼마 먹겠습니까? 좀 돈을 가지고서라도 맛있는 걸 먹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리고 좀 좋은 거를 그리고 다른 거를 내가 덜 소비하고 그런 의미에서 난 그 집을 간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부티크샵이죠. 그것만 전문적으로. 또 제처럼 보니까 고기는 가서 사는 집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희 동네에 그 엘마트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저기 진짜 고기 좋은 거 안 써. 고기는 꼭 그 집 가서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가? 거기 가면 믿을 수 있고 반드시 좋은 걸 주고 돈도 더 준다는 거예요. 단골이니까. 그래서 저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 집은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엘마트에서 잘하는 게 있고 싼 게 있고 괜찮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 왜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하는 밭대기라는 거예요. 미리 다 이렇게 보면 선물해갖고 많은 차수로 이렇게 싸게 들어오잖아요. 근데 싸게 들어오다 보니까 과일이 썩 좋지 않은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꼭 거기 가서 사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 김정은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산상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기업 때문에 내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저는 궁극적으로 얘기하면 대기업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망해? 명확한 똑똑한 자기 권리를 찾는 소비자 때문에 망하는 거죠. 다시 더 심하게 얘기하면 뭐예요? 그 소비자의 기호를 못 맞추는 그대가 문제지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나 같은 사람은 나나 내 아내 같은 사람은 잘하는 그 과일집이랑 고깃집에 가서 꼭 거기 가서 사거든요. 잘하니까. 그리고 그거는 엘마트에 가서 안 사요. 또 예를 들면 뭐 아내가 뭐 하는 거 맛없는데 하면 남편 하나인데 먹여 살려야지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거기 가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좀 심한 더 친한 아저씨들 많고요 동네에. 미안하지만 저는 사실 가서 굉장히 혼술을 많이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손님 못 옵니다. 제일 열받는 때가 언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아까도 우리 명동 칼국수가 M 칼국수가 소리 먹었는데 우리 동네에 엘마트 내 M 칼국수가 있어요. 그냥 못 되라 그래. 하나 방송이라고 부른 것이야. 그래도 돈도 많죠. 근데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뭐 라인업 막 뛰는 건데. 근데 아니 저기에서 막 진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요, 엘마트라는 데가 있다고요. 진짜로? 아니 뭐 아니야 근데 대전은 뭐 롯데마트도 없는 줄 아시나? 엘마트 하면 대전은 엘마트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자 웃자마자고요. 그래서 이건 갑자기 까먹었어. 근데 여하튼 제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상하게 일요일날 저녁 때 되면 제가 먹고 싶은데 지난 연 2번을 못 먹었어요. 우리 둘이 가면 칼국수 하나 시키고 만두, 통만두 이렇게 시켜서 먹으면 부부가 아주 싼 값에 기분 좋게 먹고 오는데 이렇게 가다가 딱 보니까 저기 불이 꺼졌는데 보니까 두 번째 주 일요일이야. 또 다른 날 또 땡기는 날이 보니까 2주의 그날이야. 내가 뭐 무슨 2주마다 생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날 굉장히 열받대요. 열받은 게 어느 정도냐면 그 먹는 것 자체가 30분 이상을 돌아다녔어. 나중에 배고파갖고 아무거나 먹었는데 정말 기분 무지하게 나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은 거죠. 일요일마다 와이프랑 같이 먹을 날이 사실상 제가 일요일이나 다른 한 날 더밖에 없는데 그날 나의 권리를 손들지 뺏어간 거죠.
아니 이게 제 경험이에요. 예. 아무튼 가만히 두면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늘 보면 이익 집단들을 감싸게 돼 있어요. 특히 그 이익 집단들이 상대적으로 약자로 보이면 뭐 십중팔구 거기에 감싸게 돼 있어요. 물론 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좋지만 더욱더 보호해야 될 것은 소비자들인데 소비자들은 누구도 안중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의 이익을 대변할 만한 단체가 있어야 된다. 지금도 그런데 소비자 단체들이 있지요. 근데 그 소비자 단체들이 제대로 뭘 하질 않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의약품 슈퍼 판매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소비자 단체가 밖에 나와서 그야말로 시위를 해야 되는 이슈입니다. 이게 지금. 극렬하게 시위를 해야 되는 이슈인데 거기에 대해서 뭐 있다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내 아이를 돌려도가 아니라 내 권리를 돌려도인데 우리는 그것도 그러지 않았어요. 사실상. 한미 ST에 대한 이야기 또는 무슨 광우병 파동 같은 게 나왔을 때 이거 엉터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진짜 소비자 단체가 나와서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먹는 그런 것의 문제고 잘못하다가는 잘하면 내 소고기 값이 절반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이걸 뭐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값으로 사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은 소비자가 스스로 권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예를 들자면 쇼핑 환경 문제에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오사카를 갔었는데 유심히 제가 일본 재래시장하고 오사카에도 한국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스루하시라고 하는 동네에 한국 상인들이 모여가지고 재래시장을 만들어 놓은 데들이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몇 군데 재래시장을 갔었어요. 거기도 갔었고 교토에 있는 재래시장도 갔었고 가서 유심히 봤죠. 굉장히 깨끗해요. 바닥도 굉장히 깨끗하고 생선 가게도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냄새도 안 나고 그리고 위에는 천장이 깔끔하게 씌워져 있고 바닥은 타일이 다 깔려 있고 가게들은 금을 딱 넣어놨는데 금을 안 넣어오더라고. 그 가게에 물건 전시를 해놓는데 잠깐만 이게 일본 내에 있는 일본 내에 있는 일본 재래시장을 얘기하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재래시장. 예. 조금 이따 비교할 거는 일본 내에 있는 한국 재래시장을 비교하려고 하는데 일본 그걸 보고서 우리나라 재래시장도 저것만 하면 되겠구나 라고 희망이 있었는데 막 사진도 찍고 막 그랬어요. 사진도 찍어가지고 그랬는데 그리고서는 그 스루하시라고 하는데 그 코리아타운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난 거기가 재래시장인지도 모르고 코리아타운을 가보고 싶어서 스루하시라는 데를 내려가지고 이제 내려서 잘 찾을 수도 없으니까 옆에 그냥 막 골목들이 연결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골목으로 그냥 무턱대고 나갔는데 거기가 한국 재래시장이에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였어요. 어둠침침하고 바닥은 그냥 시멘트 그냥 우리나라 재래시장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지 뭐 금을 구워놨는지 안 구워놨는지 뭐 그냥 이 가게 전시해놓은 것들은 금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길을 차지하고 있지 하는 게 한국하고 똑같아. 슬프더라고. 진짜 슬프더라고. 그래서 야 이게 지금 한국 사람의 문제인가? 한국 문화의 문제인가? 이 재래시장이 안 바뀌는 게? 그건 일본에서 좀 힘이 적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시장이 무지하게 컸거든.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재래시장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한 4, 5년 전에 영동 베른에서 갖고 와서 한번 영동을 가봤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비슷하게 시장이 지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천장도 잘 돼 있고. 저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는 돈을 드린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다. 상인들이 변해야 해결되는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상인들이 변해야 된다 해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제가 1981년에 한국산업경제연구원이라는 데를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거기에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이미 재래시장 현대화 계획이라고 하는 걸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도 이미 그러니까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야 된다, 무슨 복개를 해야 되고 재개발을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미 그때 있었다고요. 30년 전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근데 재래시장 현대화에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갔거든.
돈만 들어가고 지난 30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어요. 잠깐만. 네. 그 이야기를 누가 해줄 수 있느냐? 이거는 소비자 단체밖에 해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